그날 밤도 똑같았습니다. 새벽 2시 똑똑똑 정확히 3번, 그리고 한참을 머물다 떠나는 발소리였죠. 처음엔 윗집에서 나는 소리겠거니 했어요. 그 다음엔 바람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분명히 문고리가 흔들렸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용기를 내어 문 앞에 대고 말을 했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마치 조용히 웃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듯 정적이 벽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밤이 무서워졌어요. 65에 처음으로 말이죠. 이 나이에 이런 말하면 좀 우스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가장 무서워지는 시간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작은 낯설미 느껴질 때예요. 혼자 살아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후로는 정말 긴 시간이었죠. 아이들은 모두 자기 가정을 꾸려 멀리 떠났고 저는 이 작은 빌라에서 조용히 세월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끔은 너무 고요해서 시계 소리만 들리는 밤이면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도 며칠은 아무도 모를 거란 생각에 서글퍼 했습니다. 그런 제게 좋은 상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건 요양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저보다 20살 어린 그 사람은 낮에는 세상에 없던 다정함을 보여줬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어주고 제가 피곤하단 눈빛만 보여도 먼저 따뜻한 차를 타서 내밀었어요. 선혜 씨,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요. 그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남자였어요. 그가 저를 부를 때마다 선혜 씨라는 말이 어쩐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외롭던 제 마음에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스며들었죠. 은상 씨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저의 나이를 의식하지도 않았고 제가 먼저 사랑했던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질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과거까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제게 말했어요. 선혜 씨가 혼자 계신 걸 보면 마음이 아파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 건지 저도 아니까요. 그 말에서 저는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느꼈어요. 45의 나이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결혼을 결심한 건 그가 먼저 말했어요. 선혜 씨랑 살면 밤이 덜 외로울 것 같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사람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같은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랑?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은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혜 씨가 제일 편해요. 선혜 씨 곁에 있으면 처음으로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외롭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제가 사는 빌라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단둘이 아주 조용하게 말입니다. 큰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그런 요란한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은상 씨가 이미 일어나서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두었고 저녁에는 둘이서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꿈만 같았습니다. 이런 평온함이 다시 제 삶에 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결혼하고 딱 일주일째 되던 날부터였어요. 새벽 2시 그는 자고 있던 제 방문을 조용히 열더니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문고리를 3번 천천히 흔들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혹시 잠결에 화장실을 찾은 건 아닐까 싶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아무렇지도 않게 식탁에 앉은 그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죠. 어젯밤 왜 그랬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죠. 그 웃음이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어요. 그 문을 두드린 사람이 말이죠. 하지만 그날 밤도,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똑똑똑 그 사람은 잊지 않고 저를 깨웠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히 새벽 2시에 제 방 앞에 서서 그 의식을 치르듯 문을 3번 두드리고는 조용히 사라지곤 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낮에 은상 씨와 밤에 은상 씨는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죠. 낮에 그는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니, 따뜻하다 못해 가끔은 너무 순해서 제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면 무거운 장바구니를 절대 들게 하지 않아요. 선혜 씨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도 돼요. 그 말이 장난처럼 들리지만 은상 씨는 정말 그렇게 행동했어요. 제가 뭔가 들려고 하면 벌써 달려와서 가방을 빼앗아 가고 계단을 오를 때면 제 팔을 조심스럽게 잡아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살이 났을 때였어요. 그때 은상 씨가 보여준 정성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제 곁을 떠나지 않고 간병을 해줬어요. 미음을 끓여서 식혀가며 떠먹여주고 이마에 열이 날 때면 찬 수건을 갈아가며 올려주고 마치 자식을 돌보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저를 보살펴줬습니다. 선혜 씨가 아프면 제가 더 아파요. 그런 말을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 욕실이 막혔을 때도 작업복으로 갈아입고는 맨손으로 배관을 뜯더라고요. 물 한 방울 안 튀게 말끔히 정리해놓고 미소까지 덤으로 건네던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제가 하는 거예요. 선혜 씨는 그냥 편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즐거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저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인 것처럼 말이죠. 요양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도 그랬어요. 처음엔 직원인 줄 알았죠. 치매 환자 어르신 손톱을 깎아주고 있었거든요. 물수건에 온수를 덜어와 손을 불려가며 말 한마디 없이 그 일을 해내는 모습이 어딘가 낯설고 깊었어요. 다른 봉사자들은 대부분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게임을 하곤 했는데 은상 씨만은 묵묵히 그런 세심한 돌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예요. 그냥 좋아서요. 그가 내게 처음 건넨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때 저는 물었어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그러자 은상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외로운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서 저는 이 사람의 진짜 마음을 엿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래서 더욱 끌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남자가 왜 아직 결혼을 안 했을까? 그땐 그게 제일 궁금했죠. 누군가와 같이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볼 때면 항상 웃었어요. 마치 저만 보면 마음이 놓인다는 듯이 말입니다. 근데 선혜 씨는 달라요. 선혜 씨랑 있으면 제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할 때 은상 씨의 눈빛은 정말 진실했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건 정말이지 따뜻한 일이었어요. 오래 혼자 살아온 저로서는 그의 체온이 사치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따뜻한 물을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좋아하는 차를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저녁에는 제가 피곤해 보이면 먼저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고 잠들기 전에는 꼭 선혜 씨, 오늘 하루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낮의 다정함이 밤에는 저를 더 무섭게 만들었어요. 햇살 아래선 세상 누구보다 착한 사람인데 해가 지고 나면 그 사람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해요. 문 앞에서 발소리를 들을 때면 가끔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찾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특히 그가 잠들기 전에 보이는 행동들이 이상했어요. 창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2번, 3번씩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꼭 거실을 한 바퀴 돌면서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보였죠. 뭘 찾아요? 하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한 번은요. 그가 낮잠을 자다 깨어나선 저를 멍하게 바라보며 이런 말을 했어요. 서연아,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은상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예, 아무 말 안 했는데요. 그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스르륵 흘러내렸어요. 이건 병일 수도 있겠다.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숨어 있는 누군가가 밤마다 깨어나는 건 아닐까요? 낮에는 천사처럼 구는 그 사람이 밤이 되면 왜 이렇게 낯설어질까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남자는 온전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개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낮에 은상 씨는 나를 사랑하고 밤에 은상 씨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를 나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람을 알고 싶어요. 두려워지기 전에 말입니다.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입술이 밤에는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낮에 그는 정말 완벽했어요.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먼저 알아채고 제가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을 의심한다는 게 때로는 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이었어요. 저는 나름대로 설렘 같은 걸 느끼고 있었죠. 늦은 나이에 다시 누군가와 한 집에 산다는 게 어색하면서도 조금은 들떴어요.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체온,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은상 씨는 그날도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식탁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두고 오늘은 우리 기념일이니까요. 그러며 수줍게 웃었죠. 그 웃음 하나에 제 속에 남아있던 옛 그림자들이 살짝 물러나는 듯 했어요. 지난 10년간 혼자 지내며 쌓였던 외로움과 서글픔이 그의 작은 배려 하나로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혜 씨, 혹시 불편한 건 없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은상 씨는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제 기색을 살폈어요. 마치 저를 깨뜨릴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런 그의 세심함이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이런 남자가 정말 존재할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먼저 잠자리에 들었고 그는 거실 정리를 한다고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의 첫 밤이라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리곤 아주 느릿한 걸음으로 누군가 방 앞으로 다가오는 소리. 처음에는 은상 씨가 들어오는구나 생각했어요. 아직 신혼이니까 함께 자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방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문 바로 앞에서 그의 그림자가 멈췄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복도 불빛에 발가락 그림자가 보였거든요. 그리고 똑똑똑 3번, 정확히 3번이었습니다.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싶었죠. 왜 문을 두드릴까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아니면 선혜 씨하고 부르기라도 하면 되는데 말이에요. 그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들어오지도 떠나지도 않았어요. 몇 분을 그렇게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마치 문 너머에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건지 그 정적이 너무 이상했어요. 숨이 막히는 듯한 정적 속에서 저는 결국 그를 불렀어요. 은상 씨? 그제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는 돌아서는 소리를 남기고 거실로 사라졌어요. 발소리도 처음 올 때와는 달랐어요. 올 때는 조심스럽고 느린 걸음이었는데 갈 때는 마치 깜짝 놀란 사람처럼 빠른 걸음이었죠.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거실에서 TV 소리도 들리지 않고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완전한 정적만이 집안을 감쌌어요. 어떻게 잠들었는지는 기억도 안 나요.
그저 새벽까지 천장만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잠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앞에 앉아 있는 그를 보며 머뭇거리다 물었어요. 어젯밤에 내 방 앞에 있었죠? 그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전 그냥 잤는데요. 거실에서 TV 보다가 언제 잠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얼굴은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정말 몰랐다는 듯 조금은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분명히 제 방 앞에 서 있었는데, 분명히 문을 3번 두드렸는데 그게 꿈이었을 리는 없잖아요. 너무나 생생했는데 말이에요. 혹시 잠결에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은상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요. 제가 몽유병이 있는 건 아닌데, 하지만 새로운 환경이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죄송해요, 선혜 씨. 혹시 놀라셨죠? 그렇게 말하며 미안해하는 모습이 너무 진실해 보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따금 새벽에 깼어요. 그리고 들었죠. 발소리, 3번의 노크, 잠시 머무는 정적. 밤이 오면 그는 매일 저를 깨우러 왔어요. 기억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마치 그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의식처럼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제 방 앞에 나타났어요. 그는 말했어요.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왜인지 모르게 피곤하고 뭔가 중요한 일을 놓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말에 저는 어딘가 아주 깊은 어둠이 그의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가 자고 있는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곁에 있는 걸까? 아니면 아주 멀리 떠나 있는 걸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그렇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 밤이 되면 왜 이렇게 낯선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신은 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무 일도 없는 얼굴로 잠든 사람을 무서워하게 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은상 씨의 평화로운 잠든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점점 더 잠들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결국 거실 문을 열었어요. 발소리가 멈추고 몇 분쯤 흘렀을 무렵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반복되는 이 이상한 일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은상 씨는 없었어요. 창가 쪽 작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조용하고 너무 낯설었어요. 마치 조각상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숨은 쉬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얼굴은 제가 아는 은상 씨가 아니었어요. 표정이 없었거든요. 늘 보던 부드러운 미소도 따뜻한 눈빛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상 씨, 작게 불러보았지만 그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아니면 의식을 잃은 것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아주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그 순간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의 눈이 떠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떠 있었던 건지. 그 눈빛, 그때의 그 눈빛은 정말이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저를 알고 있으면서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리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데 입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 눈동자 속에는 제가 모르는 깊은 슬픔 같은 게 고여 있었어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한참을 그렇게 저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 말이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는데 어쩐지 소름이 돋았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거든요. 늘 웃던 입꼬리도 따뜻하던 눈매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하는 톤도 평소와 달랐어요. 평소에는 저를 대할 때 항상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는데 그때는 마치 기계처럼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어요. 선혜 씨도 잠이 안 와요? 그렇게 묻는데 그 질문 속에 무언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매일 밤 제 방 앞에서 문을 두드려서 깨는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그러자 은상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요?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정말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름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낮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고 밤이면 작은 물병을 침대 옆에 두었어요. 입이 말라서가 아니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였습니다. 매일 밤 새벽 2시가 되면 긴장하게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곤 했어요. 하지만 은상 씨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며칠 뒤 요양병원 봉사를 나간 저는 은상 씨의 예전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간병사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에 나누는 대화였는데 우연히 은상 씨 이름이 나왔거든요. 그분 전에 여기 있던 할머니 한 분이랑 친했잖아요. 아, 맞아. 서연 할머니 돌아가셨지. 그분 돌아가신 뒤에 은상 씨 한동안 안 왔었잖아. 그 이름 서연. 그가 새벽에 중얼거렸던 이름입니다. 잠결에 부르던 그 이름이 바로 이 할머니였구나 싶었어요. 서연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간병사 선생님은 말했어요. 참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치매가 심하셨는데 가족들은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상 씨만은 매일 오셔서 할머니를 돌봐드렸죠. 매일요? 네, 정말 매일이었어요. 할머니가 은상 씨를 아들처럼 따랐어요. 아니, 아들보다 더했죠. 은상 씨만 보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계속 은상 씨만 찾으셨어요. 은상아, 어디 갔니? 엄마 두고 어디 갔니? 하시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중요한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은상 씨, 서연이라는 분 알아요?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얼어붙은 얼굴을 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돌아가신 분이에요. 많이 따랐던 어르신이에요. 그 한마디로 모든 걸 덮으려는 듯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할머니가 단순히 따랐던 어르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더 물었을 때 은상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당신 아들 이름이 은상이었대요. 젊은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신. 그래서 저를 보면 그 아들로 알고 계셨죠. 그 말을 할 때 은상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방문을 잠갔어요.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그가 아침에 잘 잤어요? 하고 묻는 그 순간이면 모든 의심이 물처럼 흘러내려요. 그 사람은 낮에는 분명 저를 걱정하고 웃고 사랑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이 되면 누가 되는 걸까요? 그 얼굴 속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 모르는 자신과 매일 밤 싸우고 있는 걸까요? 서연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이나 그리움이 그를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이제는 무섭다기보다 안쓰러워졌어요. 그가 새벽 3시에 거실에서 눈을 뜨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가 잃어버린 밤의 기억 속에 제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 서연이라는 이름이 그를 붙잡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제 마음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작은 CCTV를 설치했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누군가를 몰래 지켜보는 건 내가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에 몇 번이나 손에 쥐었던 박스를 내려놨었어요. 하지만 그가 새벽마다 제 문 앞에 서 있는 걸 그저 내 상상으로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상해졌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작은 카메라가 도착했을 때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그 작은 기계가 우리 부부 사이의 진실을 밝혀줄 거라는 생각에 묘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혹시 정말 제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그냥 스트레스성 환각인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희망도 있었어요. 낮에는 평온한 얼굴로 창가에서 책을 읽던 사람이 밤이면 마치 누군가를 찾아다니는 듯 그 집 안을 서성이는 그 모습이 도무지 한 사람의 것이라
믿기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아침마다 보이는 진심 어린 당황과 놀라움이 너무 진짜 같아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작은 렌즈 하나를 거실 구석에 설치한 건 결혼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은상 씨가 병원에 봉사를 나간 사이에 서둘러 설치했죠. 책장 뒤쪽에 숨겨서 거의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는 침실에서 작은 모니터로 거실을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어김없이 문 앞에 섰어요. 하지만 이번엔 전 잠든 척하며 귀를 기울였죠. 똑똑똑 정확히 3번. 이젠 그 리듬이 제 심장 박동처럼 익숙했어요. 이유 모를 두근거림을 아는 채 저는 다음날 아침 서랍 속 메모리 카드를 꺼냈어요. 컴퓨터에 영상을 띄웠을 땐 손이 떨렸어요. 괜히 괜한 짓을 한 건 아닐까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모든 의심과 혼란이 명확해졌습니다. 영상 속의 그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새벽 1시 55분 소파에서 자고 있던 은상 씨가 갑자기 눈을 떴어요. 하지만 그 눈뜸은 평상시의 자연스러운 잠에서 깨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깨운 것처럼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알람이 울린 것처럼 딱 떠서는 일어났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눈은 반쯤 감긴 채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은 분명히 그 이름을 말하고 있었죠. 서연아, 가지마. 그리고 그는 마치 누군가에게 이끌리듯 제 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평소에 은상 씨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걷지 않을 거예요.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제 방 앞에 도착해서는 문에 이마를 댔어요. 그리고 그는 벽에 이마를 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치 벌을 받는 아이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이건 정말 병이구나. 그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조종하고 있구나.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는 문을 3번 두드린 후 몇 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문에 대고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영상에는 소리가 없어서 정확히 뭐라고 하는지는 몰랐지만 입모양으로 봐서는 계속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 후 그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입을 움직였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것처럼요. 그 모습은 제가 아는 조은상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깨어있는 의식의 은상 씨는 모르고 있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 있는 또 다른 인격이 매일 밤 나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나니까 차라리 더 무서웠어요. 누군가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면 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서도 도망치지 못한다면 그건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는 공포니까요. 그리고 저 역시 그 공포의 한복판에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3시 영상 속과 똑같이 그가 소파에서 일어나 다시 제 방 앞에 섰어요.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저 손바닥을 문에 조용히 대고 속삭였어요. 서연아, 열어줘. 이번엔 가면 안 돼. 그 목소리는 평소의 은상 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더 어리고 더 간절하고 더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죠.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입을 틀어막은 채 울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그리고 나는 그 기다림 속에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할까요? 서연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 그는 아직도 그분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은상 씨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 그가 보여주는 다정함과 사랑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제가 모르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상처가 밤마다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저는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망치지 말자. 그를 지켜보자. 그가 나를 모른다고 해도 내가 그를 알면 되는 거니까요. 영상을 본 후 저는 깨달았어요. 은상 씨가 괴물이 아니라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연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더 알아보고 싶어서 요양병원에서 그분을 돌보셨던 간병사 선생님을 찾아뵈었어요. 서연 할머니가 정말 은상 씨를 아들처럼 생각하셨나요? 그럼요. 정말 친아들보다 더 따르셨어요. 치매가 심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셨는데 은상 씨만큼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간병사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은상 씨가 오실 거라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은상 씨가 조금 늦게 오셨거든요. 그 사이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은상 씨가 많이 힘들어 하셨겠네요. 그럼요. 정말 자책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가 조금만 일찍 왔으면, 자기가 곁에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장례식 때도 계속 할머니께 사과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은상 씨의 밤마다 반복되는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은상 씨는 여전히 새벽이면 방 앞에 섰어요. 똑똑똑.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더 이상 저를 깨우는 소리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살아있는 누군가가 이 안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같았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직접 물어봤어요. 은상 씨, 서연 할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으세요? 그러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를 기다리고 계셨대요. 제가 조금만 일찍 갔으면 혼자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 말을 할 때 은상 씨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이요? 제가 뭘 하는데요? 그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매일 밤 제 방 앞에 와서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는 서연 할머니를 찾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혼자 죽지 않기를,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다 떠나지 않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문을 열었어요. 그는 놀라지도 않았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잠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은상 씨,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조금씩 무너지는 얼굴을 했어요. 죄송해요. 작게 흘러나온 말,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매일 저한테 와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로 오면 뭔가 따뜻해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 기억 속에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집, 이 시간, 이 방에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게 바로 저일지도 모른다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선혜 씨가 여기 있다는 게 안심이 돼요. 누군가 혼자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사람은 매일 밤 잊지 않고 제 앞에 왔어요. 기억도 못하는 행동을 그렇게 반복하면서 무언가를 붙들고 싶었던 거겠죠. 그가 찾던 건 서연이 아니라 누구든 자기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서연 할머니를 혼자 보낸 죄책감이 그를 매일 밤 일으켜 세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겠죠. 제가 살아있는지, 제가 여기 있는지를 확인하려고요. 그날부터 저는 새벽 2시에 일부러 불을 켜두었어요. 차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그가 깨어나기 전에 아무 말 없이 내려놓는 작은 증거 같은 거였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흔적입니다. 은상 씨는 아침마다 그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잔을 들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요즘은 꿈을 꿔요. 그런데 전보다 덜 무서워요. 그 사람이 날 용서해 준 것 같아요. 그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묻지 않았어요. 굳이 묻지 않아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누구를 용서받고 싶어 했고 저는 누구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었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떠돌던 우리가 어쩌면 이 집안에서 같은 불안을 끌어안고 조금씩 서로의 이름을 배우고 있었던 거죠. 그의 무의식이 매일 밤 찾아오는 곳이 바로 제가 있는 곳이라는 게 어쩌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혜 씨, 저 가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저녁 은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제가 왜 선혜 씨한테 끌렸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선혜 씨를 보면 제가 지키고 싶었던 누군가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쩌면 그의 무의식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를 사랑하게 된 이유를, 저와 결혼하고 싶어 한 이유를, 서연 할머니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날 밤 그는 문 앞에 서지 않았어요. 대신 제 옆에 누워 고요하게 숨 쉬었어요. 저는 그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같은 꿈을 꾸게 된 것 같다고요. 그의 아픔과 제 외로움이 만나서 새로운 무언가가 되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은상 씨는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 대신 매일 밤 제 곁에 누웠어요. 아주 천천히 마치 허락을 구하듯 몸을 맡기고는 숨을 죽인 채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등 뒤를 조용히 바라보며 잠이 들었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10년 넘게 혼자 잠들던 제게 누군가의 체온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건 낯선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존재가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어요. 혼자 죽지 않을 거라는, 누군가 제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었죠. 이상했어요. 그토록 무섭던 밤이 그토록 고요하게 느껴지다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어쩌면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몰라요. 그가 깨어있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저 숨을 고르며 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는 안도할 수 있었어요. 그건 누구도 쫓지 않는 밤이었어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문,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 발소리. 그 사람이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옆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큰 의미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 둘 다 각자의 악몽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한 번은 그가 잠결에 제 손을 찾더라고요. 무의식 중에 제 손을 만지작거리며 안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구나. 저처럼 혼자 있는 게 무서웠구나. 그래서 매일 밤 무의식 중에 제게 와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구나. 하루는 그가 낮잠을 자고 있던 날이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 사람의 머리맡에 작은 쪽지를 하나 두었어요. 이제는 저도 밤이 덜 무서워요. 그가 그 쪽지를 읽었는지는 몰라요. 말을 꺼내지도 않았고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은상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잤어요. 단단하게, 따뜻하게, 마치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그 손의 감촉은 내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두려웠구나. 매일 밤 자신이 자신에게 낯설어지고 스스로를 믿지 못한 채 무언가에 붙잡혀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구나. 선혜 씨, 어느 날 저녁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혹시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 미안해요. 요즘 잠들기 전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손이 말해요. 이제 괜찮다고, 여기 당신이 있다고. 그 말 없는 신호 하나로 저는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어요. 옆에 누가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위로가 되는 일이에요. 특히 그 사람이 당신보다 더 많이 부서진 사람일 때 그 사람의 회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건 어쩌면 삶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온전히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걸 감싸 안으려는 노력만으로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나 봅니다. 은상 씨의 상처는 서연 할머니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고 제 상처는 오랜 외로움이었어요.
그 서로 다른 아픔이 만나서 치유가 되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밤에는 은상 씨가 잠결에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선혜 씨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가 드디어 서연 할머니를 보내줄 수 있게 된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저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은상 씨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작게 속삭였을 때 그는 잠결에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의 죄책감과 제 외로움이 만나서 새로운 사랑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다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람도 더 이상 서연이라는 이름을 중얼거리지 않게 되었어요. 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조용한 시간이 되었고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히 평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새벽에 깼는데 은상 씨가 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왜 안 자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선혜 씨가 여기 있다는 게 신기해서요. 꿈 같아요. 좋은 꿈이에요? 네, 아주 좋은 꿈이에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견디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매일 확인해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의 모습이구나. 이젠 새벽 2시에 깨어나는 일도 드물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는 소리에 잠시 눈을 뜨긴 해도 그 사람은 제 옆에 그대로 있어요. 숨 고르듯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지금 꿈을 꾸고 있겠지. 그 꿈 속에 나는 있는 걸까요? 예전엔 그가 꿈속에서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어요. 내가 아닌 다른 이름이 그의 잠결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낯설미였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그가 그 이름을 놓아줄 수 있게 된 건 누군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어요. 낡은 기억이 머무르던 자리에 새로운 따뜻함이 자리 잡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집엔 낮은 조명 하나가 밤새 켜져 있어요. 그 조명 아래엔 따뜻하게 데운 물주전자와 2개의 머그잔이 놓여 있죠. 한 잔은 저의 것이고 한 잔은 아직 식지 않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가끔은 은상 씨가 그걸 들고 말없이 베란다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혼자 먼 곳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해요. 이젠 서연 씨가 잘 보내줬나 봐요. 꿈에서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저는 묻지 않아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인사했는지 말입니다. 대신 그 말이 끝나면 작은 미소로 대답하죠. 그래요. 잘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해요. 어느 날 밤에는 은상 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로 나가더라고요. 혹시 또 그런 증상이 시작된 건 아닐까 걱정되어 따라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는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이 안 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선혜 씨, 저 이상한 말 해도 될까요? 뭐든지 말해보세요. 제가 선혜 씨를 만난 게 정말 우연일까요? 서연 할머니가 저를 선혜 씨한테 보낸 건 아닐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싶어서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서연 할머니가 은상 씨가 혼자 있는 걸 안쓰러워 하셨을 거예요. 그러게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상아, 너도 이제 내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그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씩 서로를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 사람은 매일 조금씩 밤을 덜 무서워하게 되었고 저는 매일 조금씩 그의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같은 이불 아래 누워 서로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이렇게라도 같은 방향으로 숨을 쉰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요즘 저는 가끔 그가 깨어 있길 바라요. 이 조용한 새벽에 그와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싶어요. 말없이 바라만 보아도 전부가 전해지는 그런 순간이요.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잔잔한 바람처럼 그의 곁에 머물고 싶어요. 한 번은 은상 씨가 제게 물었어요. 선혜 씨는 저와 결혼한 걸 후회하지 않아요? 이런 이상한 남자와. 이상하긴요. 저도 충분히 이상한 여자예요. 65에 20살 어린 남자와 결혼하고 그 남자의 밤마다 하는 이상한 행동을 몰래 감시하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 모든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은상 씨. 네. 저는 이제 확신해요.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혜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둘이 함께 꾸는 이 꿈이 조금 더 오래 깨어지지 않기를, 서로를 부르지 않아도 닿을 수 있는 밤이 되기를, 그게 이 나이 들어 만난 사랑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아닐까요? 어젯밤에는 그 사람이 잠결에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혜 씨. 그 작은 소리에 저는 깨어났지만 깨우지 않았어요. 그저 그의 손을 조금 더 꼭 잡아주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제 그의 꿈속엔 제가 있구나. 그리고 제 꿈속에도 그가 있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집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며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과거가 무엇이든, 제 어제가 어땠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밤은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내일을 꿈꾸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찾은 작은 행복이고 늦게나마 찾은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은상 씨가 말해요. 선혜 씨,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이제는 정말로 혼자 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대답해요. 네, 우리 함께 늙어가요. 서로를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서로가 있다는 꿈을, 혼자가 아니라는 꿈을, 내일도 함께 할 거라는 꿈을.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우리는 젊어집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진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걸 매일 확인하면서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지만 진실한, 아프지만 아름다운 저희의 이야기입니다. 황혼 사랑방은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된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